상록스 이 천사의 임종에 이어 최후의 1인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후의 1인. 동혁은 관 모서리에 얼굴을 비비며 영거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영신씨, 영신씨, 내가 왔소. 여기 동혁이가 왔소. 하고 목이 메어 부르나 대답은 있을 리 없는데 눈물에 어린 탓일까 관뚜껑이 소리 없이 열리며 면사포와 같은 하얀 수의를 입은 영신이가 미소를 띠며 부스스 일어나 팔을 벌리는 것 같다. 이러한 환각에 사로잡히는 찰나에 동혁은 당장에 뛰어나가서 도끼라도 들고 들어와 관을 뻐개고 시체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그는 가슴 벅차게 용솟음치는 과격한 감정을 발 뒤꿈치로 누룩을 디디듯이 이지의 힘으로 꽉꽉 밟았다. 어찌나 원통하고 모든 일이 뉘우쳐지는지 땅바닥을 땅땅 치며 몸부림을 하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건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다지 수통스러이 굴 수도 없었다. 다만 한마디, 왜 당신은 일하는 것밖에 좀 더 다른 허영심이 없었더란 말이오. 하고 꾸짖듯 하고는 한참이나 엎드려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다가 영신씨 같은 여자도 이런 자리에서 남에게 눈물을 보이나요? 라고 경찰에서 마지막 만났을 때 제 입으로 한 말이 문득 생각이 나서 주먹으로 두 눈두덩을 비비고 벌떡 일어섰다. 그는 다시 관머리를 짚고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침묵하다가 바로 영신의 귀에다 대고 말을 하듯이 머리맡을 조금씩 흔들면서 영신씨 안심하세요. 나는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 있소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이 못다하고 간 일까지 두 몫을 하리다. 하고 새로운 결심과 연결이 인사를 겸처 한 뒤에 여러 사람과 함께 관 머리를 들고 앞서 나와서 조심스러이 상여에 옮겼다. 영신의 육신은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떠나려 한다. 동혁의 기념품인 학원의 종을 아침 저녁으로 치던 사람의 상여머리에서 요령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린다. 상여는 청년들이 몇 년대 수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부인들과 동민이 가득 들어선 속에서 다시금 울음소리가 일어났다. 아이들은 장각목에 조롱조롱 매달려 제 힘껏 버티어서 상여도 차마 못 떠나겠다는 듯이 뒷걸음을 친다. 앞채를 꼬아쥐던 동혁은 엄숙한 얼굴로 여러 사람의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조상훈 사람 전체를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차다. 여러분, 이 최영신 양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농촌의 개발과 무산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가도히 일을 하다가 둘도 없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완전히 희생했습니다. 즉 오늘 이 마당에 모인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고 한층 더 언성을 높여 지금 여러분에게 바친 최양의 육체는 흙 보탬을 하려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분이 끼쳐준 위대한 정신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 아이들의 조그만 골수에도 그 정신이 박혔을 겁니다. 하고는 손길을 마주 모으고 서고 혹은 머리를 떨어뜨리고 듣는 여러 청중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서며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최 선생은 결단코 죽지 않았습니다. 살과 뼈는 썩을지언정 저 가엾은 아이들과 가난한 동족을 위해서 흘린 피는 벌써 여러분의 혈관 속에 섞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가슴 속에서도 그 뜨거운 피가 끓고 있습니다. 하고 주먹으로 제 가슴 한복판을 친다. 여러 사람의 머리 위로는 감격의 물결이 사리떼의 조수와 같이 밀리는 듯 서울서 온 백현경은 몇 번이나 안경을 벗어서 저고리 고름으로 닦았다. 동혁은 목소리를 낮추어 사사로운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정속골에서 사랑하던 사람의 사업을 당분간이라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나마 소용이 되신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밟는 것이 나 개인에게도 가장 기쁜 의미일 줄로 생각합니다. 말이 끝나자 청년들은 상여를 메고 선체 박수를 하였다. 장사가 끝난 뒤에 백현경과 장례의 일을 의논하며 산에서 내려왔던 동혁은 황혼에 몸을 숨기고 홀로 영신의 무덤으로 올라갔다. 이른 봄 산기슭으로 스며드는 저녁바람은 소름이 끼칠 만큼 쌀쌀하다. 그러나 그는 추운 줄을 몰랐다. 머리 위에서 새파란 광채를 흘리며 반짝거리는 외다른 별 하나를 우러러보고 섰으니까 극도의 슬픔과 원한에 사무쳤던 동혁의 머리는 차츰차츰 식어가는 것 같다. 마음이 가라앉는 대로 사람의 생명의 하염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새삼스러이 느꼈다. 그만 죽을 걸 그다지도 애를 썼구나. 하니 세상만사가 다 허무하고 무덤 앞에 앉은 저 자신도 판결을 받은 죄수처럼 언제 어느 때 죽음의 사자에게 덜미를 잡혀 갈는지 제 입으로 숨쉬는 소리를 제 귀로 들으면서도 도무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 수수께끼다. 왜 무엇하러 뒤를 이어나고 뒤를 이어 죽고 하는지 모르는 인생. 요컨대 영원히 풀어볼 수 없는 수수께끼에 지나지 못한다. 내가 이 최영신이란 여자와 인연을 맺었던 것도 결국은 한바탕 꾸어버린 악몽이다. 이제 와서 남은 것은 깨어진 꿈의 한 조각이 아니고 무엇이냐. 될 수 있는 대로 인생을 명량하게 보려고 노력하여 오던 동혁이건만 너무나 뜻밖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 보고는 회유와 일종 염세의 회색 구름에 온몸이 에워싸이는 것이다. 별은 왜 저렇게 무엇이 반가워서 반짝 거리느냐. 뻐국새는 무엇이 서러워서 밤 깊도록 저다지 청승맞게 우느냐. 영신은 왜 무엇하러 나왔다 죽었고 나는 왜 무엇하러 이 무덤 앞에 올빼미처럼 두 눈을 끔뻑거리고
쭈그리고 앉았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순한 소수와 같이 쪼개보지 못한 채 사사오입을 하는 것이 인생 문제일까?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 모양으로 까닭도 모르고 또한 아무 필요도 없이 제자리에서 맴을 돌며 허우적거리는 것이 인생의 길일까? 오직 먹기를 위해서,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서로 쥐어뜯고 싸우고 잡아먹지를 못해서 앙앙거리고 발버둥질을 치다가 끝판에는 한 삼태기의 흙을 뒤집어 쓰는 것이 인생의 본연한 자태일까? 동혁의 머릿속은 천갈래로 찢기고 만갈래로 얽혀져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는 가슴이 무엇에 짓눌리는 것처럼 답답해서 벌떡 일어났다. 팔짱을 끼고 제절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봉분의 주위를 돌았다. 10바퀴를 돌고 20바퀴를 돌았다. 그러다가 무덤을 베개 삼고 쓰러지며 하늘을 쳐다본다. 별은 그 수가 부쩍 늘었다. 북두칠성은 금강석을 파수어서 끼 얹은 듯이 찬란히 빛나고 있다. 그 중에도 큰 별 몇 개는 땅 위의 인간들을 비웃듯이 눈웃음을 치는 것 같다. 동혁은 그 별을 향해서 침이라도 탁 뱉고 싶었다. 그러다가 그는 생각을 획 뒤집었다. 그렇다. 인생 문제는 그 자체인 인생의 머리로 해결을 짓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가 있은 후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와 예술가가 머리를 썩이다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보지 못한 문제다. 그것을 손쉽게 풀어보려고 덤비는 것부터 망령된 짓이다. 하고는 단념을 해버린 뒤에 그렇지만 최영신이가 죽은 것과 같이 박동혁이가 살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은 값이 있게 살아보자. 산 보람이 있게 살아보자. 구차하게 살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미 타고난 목숨을 제 손으로 끊어버리는 것도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하고 영신이가 반은 자살한 것처럼 생각도 하여 보았다. 일을 하자. 이 영신이와 같이 죽는 날까지 일을 하자. 인생의 고독과 고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만 한다. 사랑하던 사람의 사업을 뒤를 이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울어주고 서로해 주는 것보다 내가 청소골로 와서 자기가 끼친 사업을 계속해 준다면 그의 혼백이라도 오죽이나 기뻐할까? 든든히 여길까? 일에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는 격언이 있지 않은가? 하고 몇 번이나 생각을 뒤집었다. 그럼 우리 한국리는 어떡하나? 흐트러진 진영을 수습할 사람도 없는데 동혁은 다시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혁은 앞으로 해나갈 일을 궁리하기보다도 우선 저의 신변이 몹시 외로운 것을 느꼈다. 애인의 무덤을 홀로 앉아 지키는 밤, 그 밤도 깊어가서 저희 숨소리조차 듣기에 무서우리만큼이나 온 누리는 괴괴한데 추위와 함께 등허리에 오싹오싹 소름이 끼치게 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고독감이다. 처음부터 서로 믿고 손이 맞아서 일을 하여 오던 동지에게 배반을 당하고 부모의 골육을 나눈 단지 한 사람인 친동생은 말리 타국으로 탈주한 후 생사를 알 길 없는데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저희 반려를 삼아 한 쌍의 수리와 같이 이 세상과 용감히 싸워 나가려던 사랑하던 사람조차 죽음으로써 영원히 이별한 동혁은 외로웠다. 무변대해에서 키를 잃은 쪽배와도 같고 수백 길이나 되는 절벽 아래서 경랑에 부딪히는 불 꺼진 등대만큼이나 외로웠다. 무한히 외로웠다. 그러나 한참 만에 동혁은 무거운 짐이나 부린 모군꾼처럼 휴 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보니 저의 일신이 홀가분한 것도 같았던 것이다. 제영신만한 여자를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진데 차라리 한평생 독신으로 지내리라.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는 몸을 오로지 농촌 사업에 다만 바치리라. 하고 일어서면서도 차마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 멀리 눈 아래에서 등불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원재와 다른 청년들이 동혁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혹시 산소에나 있나 하고 떼를 지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동혁은 잠자코 청년들의 뒤를 따라 내려왔다. 장로의 집에 잠시 들러 곤에서 쓰러진 백형경을 일으키고 몇 마디 앞일을 의논해 보았다. 백씨는 여전히 값비싼 화장품 냄새를 풍기며 종아리가 하얗게 내비치는 비단 양발을 신은 것이 불쾌해서 동혁은 될 수 있는 대로 외면을 하고 그의 의견을 들었다. 여기 일은 우리 연합회 농촌 사업부에서 시작한 게니까 속히 후임자를 한 사람 내려보내서 사업을 계속하기로 작정했어요. 영신이만 할 수야 없겠지만 나이도 지긋하고 퍽 진실한 여자가 한 사람 있으니까요. 하는 것이 그 대답이다. 동혁은 더 묻지 않았다. 부탁 비슷한 말도 하기 싫어서 그럼 나도 안심하겠소이다. 하고 원재네 집으로 내려왔다. 연결식장에서 여러 사람 앞에 선언한 대로 당분간이라도 청속골에 머물러 있어 뒷일을 제 손으로 수습해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였다. 그러나 이미 후임자까지 내정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온다는데 부득부득 나를 여기 있게 해주시오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영신이가 거처하던 원재네 집 텅 빈 건너방에서 하룻밤을 드세 자니 동혁은 참으로 무량한 감개에 몸둘 바가 없었다. 앉았다 누웠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세상 모르도록 술이나 취해봤으면 하고 난생 처음으로 술 생각까지 해보는데 원재가 저희 이부자리를 앉고 건너왔다. 두 사람은 형제와 같이 나란히 누워서 불을 끈 뒤에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였다. 동혁은 나는 새로 온다는 여자보다도 원재를 믿고 가네. 나도 틈이 있는 대로 와서 보살펴 주겠지만 조금도 낙심 말고 일을 해주게 하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원재도 제 선생님 영혼이 우리들한테 붙어 댕기시는 것 같아서 일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하고 끝까지 잘 지도를 해달라는 말에 동혁은 이불 속에서 나 어린 동지의 손을 더듬어 꽉 쥐어 주었다.
닭은 2회를 울고 3회를 울었다. 그래도 동혁은 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사람과 지내오던 일이 너무나 또렷또렷이 눈앞에 나타나서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고 잠은 안 왔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감기는 눈앞에서 뜻밖의 이러한 글발이 나타났다. 청석학원 낙석식 때에 식장 맞은편 벽에 영신이가 써 붙였던 슬로건 같은 글발이 비문처럼 천장에 움푹움푹하게 새겨지는 것이었다. 과거를 돌아다보고 슬퍼하지 말라. 그 시절은 결단코 돌아오지 아니할지니 오직 현재를 의지하라. 그리하여 억세게 사내답게 미래를 맞으라. 이튿날 아침 동혁은 산소로 올라가서 당신이 못다한 일과 2 몫을 하겠다 고 맹세한 것을 이제부터 실행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한 뒤에 획 돌아서서 그 길로 내쳐걸어 항공리로 향하였다. 그러나 시꺼먼 눈썹이 숱하게 난 그의 양미간은 생목이 도끼에 찍힌 그 흠집처럼 찌부러졌다. 아마 그 주름살만은 한평생 펴지지 못하리라. 어머니의 병이 염려는 되었으나 그는 바로 집으로 가기가 싫어서 영로의 몇 군데 모범촌이라고 소문난 마을을 들렸다. 어느 곳에서는 농협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청년이 오막살이 한 채를 빌려가지고 혼자서 야학을 시작한 곳이 있고, 어떤 마을에서는 제법 크게 차리고 여러 해 동안 한글과 여러 가지 과정을 강습해 내려오다가 당국과 말썽이 생겨 강습소 인가를 취소당하고 구석구석이 도둑글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항공리서 50리쯤 되는 장거리에서 멀지 않는 촌에서는 청년이 서너 명이나 보수 한 푼 받지 않고 3년 동안 주 야학을 겸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들은 겨우내 두루마기도 못 얻어 입고 동저고리 바람으로 손끝을 호호 불어가며 교폰을 잡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편하게 지냈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다. 그는 그러한 지도 분자들과 굳게 악수를 하고 하룻밤씩 같이 자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방침을 토론도 하였다. 어느 곳에 가나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계몽적인 문화운동도 해야 하지만 무슨 일에든지 토대가 되는 경제운동이 더욱 시급하다 는 것을 역설하고 저희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는 동시에 그는 이제부터 항공리에만 들어앉았을 게 아니라 다시 일의 기초가 잡히기만 하면 전 조선이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널리 듣고 보기도 하고 또는 내 주의와 주장을 세워보리라. 그네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같은 정신과 계획 아래서 농촌운동을 통일시키도록 힘써 보리라. 하니 어느 구석에선지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들이 그러한 고생을 달게 받으며 굽히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보니 동혁은 항공리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의 생각이 바로 어제인 듯이 났다. 동시에 옛날의 동지가 불현듯이 보고 싶었다. 일체의 과거를 파묻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려는 생각이 굳을수록 동지들의 얼굴이 몹시도 그리워졌다. 건배를 찾아가 보자. 지난날의 경우는 어찌 되었든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건배였다. 보고만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박봉 생활을 하는 사람이 2번이나 적지 않는 돈을 붙여준 치사도 할 겸 그가 일을 보는 군청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건배는 군청에도 거기서 멀지 않는 사글세로 들어있는 그의 집에도 없었다. 건배의 아내와 아이들은 반겼으나 어쩌냐게 한국리까지 다녀올 일이 있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여태 안 들어왔어요.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무슨 일일까? 나를 찾아가지나 않았나? 하고 동혁은 일어서는데 안주인이 한사코 붙들어서 더운 점심을 대접받으며 지내는 형편을 들었다. 노릇꼬리만한 월급에 그나마 반은 술값으로 나가서 어렵긴 매일반이에요. 19월심에 다시 한국리에 가서 살 생각만 나요. 굶어도 제 고장에서 굶는 게 맘이나 편하죠. 건배의 아내는 당장에 따라 일어서고 싶은 눈치였다. 그러나 동혁은 그와 의형제까지 한 사이를 알면서도 영신의 죽음은 짐짓 말하지 않았다. 그가 영신의 소식을 묻고 혼인 때는 꼭 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네, 정하고 말고요 하고 쓰디쓴 웃음을 웃어 보였다. 한국리가 10리쯤 남은 주막 근처까지 왔을 때였다. 자전거를 끌고 고개를 넘는 양복쟁이와 마주치자 동혁은 여 건배군 아닌가? 하고 손을 들었다. 요 동혁이! 키 장다리 건배는 자전거를 내던지고 달려들어 동혁이 어깨를 끌어안는다. 피차에 눈을 꽉 감고 잠시 말이 없다가 이게 얼마만인가? 어디로 해오는 길인가? 하고 동시에 묻고는 함께 대답이 없다. 아무튼 저 집으로 좀 들어가세. 건배는 동혁을 끌고 주막으로 들어갔다. 아, 신문에까지 났네만 영신 씨가 온 그런... 건배는 대뜸 동혁의 가슴속의 가장 아픈 구석을 찌르고도 말끝을 맺지 못한다. 동혁은 손을 들어 우리 그 사람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 제발 그래주게. 하고 손을 들어 친구의 입을 막았다. 건배는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다가 한숨 섞어 그렇지. 남자한테는 사랑이 그 생활의 전부가 아니니까. 하지만 어디 그이하고야 단순한 연애 관계뿐이었나? 참 정말 아까운... 하는데 글쎄 이 사람 그만둬 하고 동혁은 성을 덜컥 내었다. 두 친구는 말머리를 돌렸다. 둘이 서로 집을 찾아갔더라는 것과 그 동안에 적조했던 이야기를 대강하는데 청하지도 않는 술상이 들어왔다. 건배는 나 오늘은 술 안 먹겠네 하고 막걸리 보시기를 폭삭 엎어놓더니 각반친 다리만 문지르며 말 꺼내기를 주저하다가 자네 그동안 한국리에서 변사가 생긴 줄은 모르지? 한다. 아니 무슨 변사? 동혁의 눈은 둥그레졌다. 그저께 강기천이가 죽었네. 뭐 누가 죽어? 동혁은 거짓말을 듣는 것 같았다. 사실은 강기천이 조상을 갔다 오는 길일세. 하고 건배는 듣고 본 대로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기천이는 역전부터 주막 갈보에게 올린
매독을 체면상 드러내놓고 치료를 못하다가 술 때문에 갑자기 덧쳐서 짤짤 매던 중 그 병에는 수은을 피우면 특효가 있다는 말을 고지 듣고 비밀이 구에다가 서너 동중식이나 콧구멍에다 피웠다. 그러다가 급작스레 고만 중독이 되어서 온몸이 시퍼래가지고 저 혼자 팔팔 뛰다가 방구석에 머리를 틀어박고는 이빨만 빠드득 빠드득 갈다가 고만 뻗어졌다는 것이다. 저도 고만 살걸 하고 젓가락도 들지 않는 수상을 들여다보며 아무런 감상도 더 입 밖에 내지를 않았다. 건배는 막호를 꺼내 붙이며 가보니 아주 난간데 난가야. 한데 형이 죽은 줄도 모르는 건살포는 서울서 웬 단발한 계집을 데리고 왔네 그려. 마침 쫓겨갔던 본처가 시아주범 통부를 받고 왔다가 외동석끼리 마주쳐서 송장은 뻗쳐놓고 대판으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참 정말 구경할 만하대. 하고 여전히 손짓을 해가며 수다를 늘어놓는다. 동혁은 고개만 끄덕이며 듣다가 망할 건 진작 망해야지 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그런데 자넨 하고 전보다도 두 볼이 더 여인 건배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자네 그 노릇을 오래 할 텐가? 하고 묻는다. 건배는 그런 말 꺼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 집어치우겠네. 이 연도 말까지만 다니고 먹거나 굶거나 한국리로 다시 가겠네. 되레 빚만 덕금덕금 지게 돼서 고만둔다는 것보다도 안이 꼽고 눈꼴 틀리는 거 많아서 이젠 넌덜머리가 났네. 하고 담배 연기를 한숨 섞어 내뿜으며 월급푼에 목을 매다느니 보다는 정든 내 고장에서 동네 사람이나 아이들의 종 노릇을 하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하고 사는 보람이 있는 걸 인제야 절실히 깨달았네. 하고 진정을 토한다. 그 말에 동혁은 벌떡 일어서며 자 그럼 우리 일터에서 다시 만나세. 나는 지금 자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믿겠네. 하고 맨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굳게 건배의 손을 쥐었다. 염려 말게. 자넬랑은 벌판의 모래보다 한 줌의 소금이 되어주게. 건배도 잡힌 손을 대잡아 흔들었다. 아무리 지루하던 겨울도 한 번 지나만 가면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닥쳐온다. 반가운 손님은 신 끄는 소리를 내지 않듯이 자취 없이 걸어오기로써니 얼어붙었던 개천바닥을 뚫고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말랐던 나뭇가지에서 새움이 뾰족뾰족 솟아나는 것을 볼 때 니라서 새봄이 오지 않았다 하랴. 동혁은 신장로가에서 잔디 속 잎이 파릇파릇해진 것을 비로소 보았다. 미루나무 껍질을 손톱 끝으로 제껴보니 벌써 물이 올라서 나무하는 아이들의 피리소리도 머지않아 들릴 듯 이제 완구히 봄이로구나. 한마디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 나왔다. 그는 논둑으로 건너서며 발을 탁탁 굴러보았다. 흠씬 풀린 땅바닥은 우단 방석을 딛는 것처럼 물씬물씬하다. 동혁은 가슴을 붕긋이 내밀며 숨을 깊다랗게 들이마셨다. 마음의 들창이 활짝 열리며 그리고 훈훈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
그는 다시 속 깊이 서려있는 묵은 시름과 함께 후 하고 마셨던 바람을 길다랗게 내뿜었다. 화로에 꺼졌던 숯불이 빨갛게 피어난 방속같이 온몸이 후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동혁이가 동리역으로 들어서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불그스름하게 물들은 저녁 하늘을 배경 삼고 언덕 위에 우뚝우뚝 서 있는 전나무와 소나무와 향나무들이었다. 회관이 낙선되던 날 그 기쁨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회원들과 함께 파다 심은 상록수들이 키 도둠을 하며 동력을 반기는 듯 오 너희들은 기나긴 겨울에 그 눈바람을 맞고도 싱싱하구나. 저렇게 시푸르구나. 동혁의 걸음은 차츰차츰 빨라졌다. 숨 가쁘게 잿배기를 넘으려니까 회관 근처에서 애양가를 떼를 지어 부르는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웅장하게 들려오는 듯하여서 그는 부지 중에 두 팔을 내저었다. 그러고는 동리의 초가집들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떠나 있던 주인이 저희 집 대문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에헴 에헴 하고 골짜기가 울리도록 기침을 하였다. 그의 눈에는 회관 앞마당에 전보다 몇 곱절이나 빽빽하게 모여선 회원들이 팔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체조를 하는 광경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끔뻑하고 감았다가 떴다. 이번에는 환하게 터진 벌판에 물이 가득히 잡혔는데 회원이 오리떼처럼 눈바닥에가 하얗게 깔려서 일제히 이양가를 부르며 모를 씹는 장면이 만원경을 대고 보는 듯이 지척에서 보였다. 동혁은 졸지에 안개가 시원해졌다. 고향의 산천이 새삼스러이 아름다워 보여서 높은 맷뿌리에서부터 골짜기까지 산 허리를 한바탕 떼굴떼굴 굴러보고 싶었다. 앞으로 가지가지 새로이 활동할 생각을 하며 걷자니 그는 제풀에 어깨바람이 났다. 회관 근처까지 다가온 동혁은 누가 등 뒤에서 엇둘 하고 구령을 불러주는 것처럼 다리를 쭉쭉 내뻗었다. 상록수 그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